그럼 마지막으로 제3주제인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연대 농의 가치 확산이라는 주제로 김철규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님의 발표를 듣겠습니다. 김철규 교수님께서는 한국농촌사회학회 학회장을 역임하셨고요. 제가 모시던 선생님이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대한농업 그리고 운동, 최근에는 농촌의 복원력에 관한 의미 있는 연구와 집필을 쉼없이 하고 계십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런 귀한 자리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과 함께 대화를 이야기를 나누게 돼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처음에 동영상 대산 선생님에 관한 어록 이런 것들 보면서 와닿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교부생명의 직원들에게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이런 표현이 굉장히 마음에 울림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아까 윤석원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도 그냥 대학에서 사실 저는 서울 출생이고요. 서울 출생인데 대학에서 입으로만 가르치는 그런 사람 입장에서 여러분들을 현장에서 고생하신 여러분들을 존경합니다. 정말. 제가 대산재단하고는 이렇게 저렇게 연이 있었지만 사실 아까 이사장님 말씀하실 때 교보생명 후원 이렇게 말씀하셔서 나랑 무슨 관계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94년도에 제가 처음 고대 교수가 됐을 때 저희 당숙모께서 되게 솔직한 표현을 하면 되게 구창게 교보생명 보험을 자꾸 들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들었었고요. 그래서 그 아이가 이제 많이 커서 나중에 유학자금인가 이런 거 좀 나가서 얼마 전에 받았던 기억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저도 정년이 이제 얼마 안 남아서 퇴직 후에 뭘 하나 그런데 교부생명 연금보험이 3가지가 있어가지고 지금 얼마나 받게 되나 이런 걸 계산하면서 그때는 틀렸고 지금 맞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대산 선생님의 그런 여러 가지 선각자적인 그런 식견에 저도 알게 모르게 혜택을 받게 되는 것 같아서 굉장히 감사하고 기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사실은 아까 여러 선생님들께서 말씀하신 발표를 기반으로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무엇보다 어벤져스 7인의 그 어벤져스들이 의도한 바는 것인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기획이 잘 돼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듣다 보니까 앞에 말씀하신 것들에 조금 쌓아 올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좀 서로 이렇게 연결시켜 가면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게 목차는 이렇고요. 저는 사회학자 입장에서 혹은 사회 발전론을 전공한 사람 입장에서 또 도시에서 출생하고 도시에서 공부한 사람 입장에서 조금 다른 각도에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지금 행복한가 이런 질문을 드리게 되고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이거 원고를 보내놓고 뉴스를 보다 보니까 그때 이제 모방 범죄 비슷한 것들이 나오게 되고 한 청년 19세 된 청년이 놀이공원에 가는 온 가족들을 습격하겠다. 뭐라고 제목을 뽑았냐면 나처럼 불행하게 해주겠다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섬뜩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행복하길 원하지만 우리 각자가 각자 도생해서 행복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공동체적이고 집합적이고 이런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국인들의 한국 사회 우리가 추구해왔던 한국 사회 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인가 그리고 그 발전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겪었던 여러 가지 사회 변화들 그리고 그 안에는 물론 이제 농업과 농촌에 대한 여러 가지 재구조화가 있었겠죠. 이런 것들을 한번 되짚어보고 그것을 해체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대충 지속가능성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요. 지속가능성은 여러분들 많이 이제 익숙하시죠, 그죠? 그래서 지속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인 측면, 환경적인 측면, 사회적인 측면 이런 것들이 있다. 여러 가지 이제 그들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자들의 도식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핵심인가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이제 한국 사회가 왜 농업의 농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회 전체가 왜 지속하지 않은가
저는 지속하지 않다고 봐요. 막다른 골목에 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증상들이 너무나 많고 조금 있다가 잠깐 그냥 빠르게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지속 가능한 사회는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앞에 뭐 지속 가능한 발전론자들이 얘기하는 여러 가지 뭐 이론들과 논의들이 있지만 아주 간단하게 다시 표현을 한다면 지속 가능한 사회라고 하는 거는 지금 현재 우리가 행복한가 하는 질문 하나 각자 질문에 답을 해보시길 바라고요. 또 앞으로 우리 미래가 더 좋아질까? 우리 아이들은 행복할까? 혹은 아이가 있을까? 이런 질문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질문에 대해서 세 가지 측면, 경제적인 것, 사회적인 측면, 환경적인 측면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모두 긍정적인 질문을 했을 때 정말로 지속 가능한 사회가 될 테고 아마 각자가 이 칸에다가 조금씩 다른 답을 아마 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이제 뭐 처음에 그 첫 번째 기조 발표에서 나왔던 지속가능 발전 목표 윤성원 교수님도 말씀하시고 양 교수님도 말씀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뭐 마상진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실 저는 농촌 청년들이 더 행복하다고 느낀다 이런 생각은 잘 못 해봤는데 제 지도 학생들 가운데서 귀농 귀농한 친구들 꽤 있고 한 가지 제가 알 수 있는 거는 그 친구들이 아이를 많이 낳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세 번째 아이를 낳았다고 내가 얘기를 들어서 참 다산의 축복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어떻게 보면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다고 하는 거는 아주 지속 가능성 혹은 행복도를 측정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지표 가운데 하나인 것 같아요. 내가 아이를 낳았다고 하는 것은 아이의 미래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긍정적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면 아이를 낳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겠죠. 객관적으로 세계 행복 지수를 보면 우리가 60위권입니다. 우리 경제적 혹은 뭐 1인당 국민 소득, 국민 GDP 이런 걸 따져보면 터무니없이 낮은 순위이죠. 그죠? 대개 보면 그 동아시아 국가들이 되게 낮습니다. 동아시아 소위 말하면 네 마리의 용. 그래서 뭐 한동안 전 세계적으로 경제 발전의 아주 모델로 이루어졌던 칭찬받았던 나라들, 뭐 지금 나라가 아니지만 홍콩이라든지 싱가포르, 뭐 그다음에 대만 이런 나라들이 소득이나 경제 규모에 비해서는 행복도가 굉장히 낮아요.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걸 이제 국민 총행복 전환 포럼이라고 하는 데서 준 자료인데요. 제가 검토한 자료인데 가장 행복한 나라는 핀란드나 스웨덴 이런 국가들, 북극권 국가들이었고요. 우리나라가 행복도가 굉장히 낮은데 그 가장 행복도와 관련해서 이 연구기관에서 본 것은 신뢰와 사회적 연결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한국인들이 어려울 때 필요할 때 의지할 사람 친구나 가족이 없다고 한 응답자가 19%라고 해요. 이게 굉장히 높은 숫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이 굉장히 가족주의적인 아직도 가족이라고 하는 어떤 제도나 혹은 이데올로기가 굉장히 강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가족에게 좋다, 의지하지 못하는 그런 사회가 되고 있고 일반적인 사회관계 혹은 공동체적인 다른 관계, 신뢰 관계는 더 적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적어도 5명 중에 1명은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고 이거는 세계 최고의 자살률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하는 분석을 받기 때문에 잠깐 인용을 했고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뭐 거의 모든 연령대에서 세계 최고의 자살률을 이게 정말 뭐 주변에서 저도 가끔 보게 되기 때문에 마음 아픈 일이죠. 몇 년 전에 사실 대학원생 제 수업을 듣던 학생이 중간에 혼자 자살을 하는 것을 보면서 약간 가슴 미어졌던 것을 느끼고 기성세대로서 참 반성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비혼 인구의 증가. 비혼 인구는 당연히 출산율과 관계되고 0.78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보통 이제 2.1 정도가 대체 출산율이라고 해서 대개 한 커플이 한 2명 정도의 아이를 낳아야 그 사회가 지속 가능한데 한국 사회는 그런 면에서 과연 미래가 있나? 미래가 있냐 이런 지금 한국 사회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속 가능성의 중요한 측면 환경과 관련해서 이산화탄소 농도 그다음에 지구는 계속 우리가 뭐 이번 폭우라든지
예측 불가능한 여러 가지 기후적 변화들을 느끼고 있죠, 그죠? 그래서 사실 농사도 어떻게 보면 관행적 지식을 통해서 기후, 뭐 처서가 언제고 뭐 이런 식이 되면 이제 농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어떻게 보면 경험에 의거한 농업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제 그런 것들이 깨지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뭐지? 이래가지고 갑자기 폭우가 오고 갑자기 가물고 뭐 이런 변화들이 지금 전 지구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산화탄소 뭐 그리고 그 가운데 이제 좀 뼈저리게 느낄 것은 한국의 경제 발전의 그늘 뒤편에 무엇이 있었냐 하면 사실은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하늘색, 파란색이 한국인데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1990년에 뭐 5.77톤 CO2였다고 한다면 2030년이 되면 오히려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관리하거나 줄이기 위한 특정 시점으로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국제사회에서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지금 잘 책임을 부담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오히려 2030년이 되게 되면 총량으로도 증가하게 되고 그 배출 순위로도 미국을 능가하게 되는 뭐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1인당 국민소득의 증가, 지난 50년 동안의 압축적인 경제 발전의 그늘, 우리가 치러야 하는, 우리가 보지 않았지만, 소위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외부제였지만 보지 않았지만 분명히 우리의 발전의 발자국들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찰할 필요가 있고 그 성찰이 농업과 농촌으로 연결되고자 합니다. 좀 정리하면 그동안 말씀드린 것들을 정리하면 세 가지 측면이 있다. 지속 가능성에 생태적 지속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기후 변화라든지 혹은 인류제 담론과 관련된 그런 보편적인 이런 지속 불가능성의 문제가 있고 한국의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짧은 동안 압축적 근대화 또 세계화 이후에 진행된 신개발주의 혹은 제가 표현하기는 혹은 뭐 신자유주의적 경제 발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엄청난 생태 발자국을 만들어 왔고 이것은 인당 에너지 소비량, 이산화탄소 배출량, 핵발전소 밀도 뭐 이런 것들로 위기의 징후들을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다는 거죠. 사회적 지속 가능성의 측면에서 본다면 특이라고 한 것은 특수하다는 거예요. 한국 사회의 인구학적 측면, 저출산 고령화, 초고령화 사회에 우리가 2025년에 전체 인구 가운데 20% 이상이 65세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게 되죠. 이거는 뭐 평균 수명이 증가하고 관련이 되지만 특히 아까 말씀드린 0.78이라고 하는 낮은 출산율과 직결되는 문제이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혼율의 낮은 행복도로 우리가 직관적으로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 지속 가능성. 이제 요즘에 이제 학생들 보면 신계급 사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전에는 뭔가 계층이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하면 이제 잘 살 수 있고 뭐 부자가 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제는 정말 전통적인 계급 사회처럼 자본주의적 계급 사회가 돼서 우리가 한번 흙수저는 영원히 흙수저인 그런 사회. 그래서 희망이 없는 사회인 거죠. 그렇게 된다면. 그래서 극단적인 불평등. 그다음에 이제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노동소득에 비해서 금융소득이나 자산들이 더 중요해지게 되고 그다음에 교육, 자본 이런 것들도 세습되는 사회. 그리고 그 얘기는 뭐냐면 젊은 세대들에게 희망을 줄 수가 없다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한국 사회의 지속 가능성은 굉장히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 이렇게 소결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정리하면 뭐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고 뭐 헬조선론이라고 뭐 많이 익숙하시죠, 그죠? 근데 그 원인은 이제 경제제일주의죠. 경제 성장. 그리고 그것은 이제 처음에 1960년대 이후에 진행됐던 소위 말하는 압축적 근대화, 국가의 주도적인, 그래서 국가가 동원을 해서 기업과 개인들이 동원돼서 열심히 죽으라고 일해서 배고플 수출하고 뭐 1인당 1,000불 소득 이런 것들이 이제 장기간 지속이 되었고, 그리고 지금은 어떠냐 하면 사실은 굉장히 큰 문제, 더 변화가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오랫동안 적어도 한 30년 동안의 압축적 근대화의 여러 가지 문화적 메시지들이 개인 안에 깊이 내면화됐다는 거죠. 사회학적인
개념을 사용한다면 사회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미 개인들이, 청년들이, 젊은이들이 개인의 가치관에 그런 경제제일주의 혹은 돈제일주의, 경쟁주의 뭐 이런 것들을 내면화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1990년대 신자유주의 속에서 더욱더 공고가 됐죠. 각자 도생하고 우리가 어떻게든지 이 경쟁의 정글 안에서 살아남자, 이런 것들을 젊은이들이 질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잘 그런 것들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경제성장, 경쟁제일, 산업중심, 도시중심. 그래서 우리의 어떤 경제발전 모델의 성과만큼 혹은 보다 더 큰 그늘들이 들어졌는데, 그 중에 이제 오늘 논의와 특히 이제 깊이 관련되는 부분은 산업중심주의죠. 그래서 무조건 공장 짓고 일하고 이런 것, 수출하고 이런 것들이 최고다. 그 과정 가운데서 산업 경쟁력, 소위 말하면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농업과 농민은 배제되거나 활용되거나 악용되는 이런 과정이 있었고, 뭐 두 가지 측면의 하나가 이제 하나는 식량이죠. 저고가 정책을 통한. 그다음에 하나는 노동력, 값싼 노동력을 1960, 70년대에 도시로 빨아들여서 이제 이런 산업 중심의 어떤 경제 모델을 소위 말하면 성공으로 이끌었던 적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도시 중심이죠. 이런 과정에서 농촌 공간은 주변화되고 혹은 뭐 재식민지화되고, 그래서 농촌이라고 하는 공간이 사람들이 살고 아이를 낳고 가르치고 더불어 문화적 체험을 하는 그런 공간이 사라지게 되고, 뭐 전형적으로 이제 뭐 학교들이 없어지게 된 거죠. 그리고 일부 소위 말하면 그 카운터 어버나이제이션, 카운터 루럴라이제이션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일부 농촌 지역이 도시민을 위한, 이게 이제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물론 농촌 인구의 어떤 증가라고 하는 지역 사회에 기여를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농촌 공간이 다시 도시민을 위해서 다시 재구조화되는 이런 결과도 관찰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문제 제기를 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다시 이 지속 불가능한 발전 모델을 뒤집고 전복시켜서 새로운 지속 가능한 사회로 만들 것인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냥 뭐 학자로서 현장을 잘 모르지만 이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그동안의 발전 모델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발전 모델은 행복 중심 모델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삶의 질, 개개인과 공동체가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그것이 진정한 발전이라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더불어 삶, 각자 도생 이런 것이 아니라 소위 말하면 공생 공락의 문화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 그다음에 이제 기존의 발전 모델이 굉장히 산업 중심, 공업 중심이었다고 한다면 농업의 중요성을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도시 공간을 어떻게 뭐 다시 새롭게 만들든 아니면 농촌으로 가든 간에 농사를 일상화하고 재농화, 조금 이따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다시 농업을 중심으로 사회를 적어도 일정한 균형을 갖도록 만들어놓는 것이 필요하다. 도농균형, 농촌의 복원과 재구성,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새로운 발전 모델을 좀 상상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련해서 이제 돌아가신 고 김종철 소장님께서 쓴 글을 잠깐 인용을 해봤는데요. 이제 뭐 저도 곧 동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급자족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단순 소박한 순환형 생활 방식과 상호 부조와 협동을 통한 공생 공락의 삶을 실현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사회적으로 건전하고 생태적으로 지속 가능한 세상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2008년도에 적으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 시점에서도 마음에 와닿는 이야기고요. 이어서 이제 더불어서 같은 글에서 김정철 전생이 뭐라고 했냐면, 지금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농민 문제라고 하는 게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전 지구 규모로 직면하고 있는 사회적 생태적 위기에 관련하여 인간과 생태계의 사활이 걸린 중대한 문제이고, 농민이 사라지면 땅을 보호할 사람도 없어지고 민주주의의 가능성도 축소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농업 정책이나 농민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뭐 대농화하고 그것을 뭐 합리화하고 규모하고 이런 것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작은 가족농, 소농들의 의미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이것도 저희가 이제 잠깐 그 통계 자료들을 간단히 보여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저희가 2021년도에 이혜진 교수랑 같이 썼던 논문에서 활용했는 자료인데요. 전국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농업이 식량 작업, 환경 보존, 사회적 지속 가능에 기여한다고 하는 것 그런 응답들이 꽤 많았고요. 한 70% 정도 됐었고 거기에 대한 어떤 그 구성원들의 응답자들의 내부적인 변이는 분명히 있었는데 특히 이제 주로 이제 20, 30대가 이런 부분에 굉장히 낮은 점수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거 이런 것들 그다음에 전문직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농의 사회적 가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가지고 있었고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2022년도에 서울시와 함께 조사한 자료인데요. 서울 시민의 농에 대한 관심이 중간은 2020년부터 22년인데 앞과 뒤를 보시면 농민시장, 식량주권, 식량자급, 귀농귀촌, 도시와 농촌의 상승에 대해서 관심도가 오히려 더 높아지는 걸로 이렇게 물론 이제 코로나 영향도 있을 거라고 저도 분석을 하긴 했지만 제 주장은 적어도 이런 근거로 한 주장은 뭐냐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어떻게 혹은 그 발전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수혜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현재 삶의 방식에 대해서 질문하고 뭔가 다른 방식의 삶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농업과 농촌과 농민의 먹거리 지속 가능성에 대한 기여 이런 것들도 중요하다. 재농화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 아마 시간이 별로 없다고 하기 때문에 아까 시간 많이 드린 분도 계신 것 같은데 저는 조금 주시나요? 그 재농화라고 하는 개념은 이제 플루라고 하는 사람이 썼던 말이고 어쨌든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그동안 발전 뭐 이런 패러다임 속에서 소위 말하면 콘크리트 시멘트 속에서 지하철 타고 출퇴근한 삶 속에 살아왔고 그것을 발전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것이 자연의 의미가 됐건 먹거리 생산의 의미가 됐건 여러 가지 의미에서 다시 농사짓기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귀농을 해서 농사짓는 분도 계시고 그다음에 농촌 공간을 다시 일부 텃밭으로 만들고 학교 교정을 텃밭으로 만들고 학생들이 농사를 짓고 텃밭 경험 이런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하고 또 이것들이 단순히 생산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소비 기존의 이제 대형마트 중심의 그런 관계에서 서로의 관계나 어떤 사회적 신뢰를 통한 새로운 관계지향적 시장 예컨대 뭐 공동체 지원 농업이라든지 뭐 꾸러미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재농화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언니네 텃밭일 수도 있고 마르쉐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농의 가치 확산 방안 앞에 여러 가지 농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뭐 양승용 교수님 기조발제를 통해서 또 앞에 제가 잠깐 빠르게 넘겨드린 것 가운데 있었다고 한다면 구체적인 방안을 몇 가지로 이제 유형한다면 못 본 척하면서 일부는 재농화 전술 그래서 도시농업 텃밭 그다음에 도농 연대 그래서 공동체 지원 농업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거는 모든 사람이 농민이 될 수는 없죠. 그죠? 그러나 모든 사람이 먹어야 산다는 건 분명하고 어떻게 하면 점점점 소수자가 되고 있는 농민들을 정치적으로 강화할 것인가 하는 것은 도시 소비자들과의 사회적 연대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연대를 매개 하는 것이 먹거리이기 때문에 먹거리를 매개로 한 도농 연대가 굉장히 필요하고 이것은 뭐 기존에도 이런저런 노력들이 있었지만 학교 급식, 공공급식, 요리 프로그램, 공동체형 식당, 마을부엌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소위 말하면 식농 교육을 하는 것이 이제 필요하다. 단순히 먹는 것이 아니라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농에 대해서 관계성을 찾고 먹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고요. 뭐 아까 마상진 박사님 말씀하신 식농 교육, 그다음 먹기 공동체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전에 이제
최근 10년 동안에 가장 큰 사회 현상 가운데 하나가 1인 가구의 증가입니다. 1인 가구의 증가. 서울시의 33% 정도가 1인 가구인데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탈가족주의적인 음식 공동체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하다못해 완룸 사는 사람들, 대학원생들 보면 완룸에 살지만 일주일에 한 번은 완룸 사는 사람들끼리 밥 한 끼 같이 먹는 뭐 이런 모임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정책화하고 제도화하고 문화로 만들 것인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걸 통해서 단순히 먹기가 아니라 농과 연결시키는. 그래서 뭐 이건 자료를 참조하시고요. 혼밥이 얼마나 나쁜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건강에도 나쁘다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교육을 통해서 무엇이 필요하냐 하면 제가 계속 뭐 한 10여 년 전부터 이걸 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되고 있는데요. 먹거리 시민이라고 하는 그래서 단순히 상품으로서 먹거리를 소비하는 구매자가 아니라 먹거리에 대한 권리와 책임을 갖고 농식품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실천에 참여하는 시민을 만들자. 교육의 목표가 된다는 거죠. 먹거리 시민이고 그 먹거리 시민을 위한 굉장히 중요한 역량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을 먹거리 이해력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혹은 문해력 아까 이제 마 박사님께서는 농업 이해력이란 문해력이란 말을 쓰셨는데 이 먹거리 이해력은 박소연 선생 식품영양학과 신분하고 한 5명 정도 되는 저를 포함해서 같이 이걸 좀 개념화하고 이걸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를 좀 고민을 해서 서울시 먹거리 통계조사에 한 2년 동안 조사를 했고요. 그래서 이 먹거리 문해력, 이해력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먹거리의 어떤 기능, 영양뿐만이 아니라 관계, 더불어 먹는 것, 음식에 관한 문화를 즐기는 이런 것들과 그다음에 사회 생태적인 영역, 그래서 상생이나 농업과 관련된 부분,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저희가 이걸 측정을 했고 서울 시민들의 먹거리 이해력을 측정을 했는데 한 65점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이게 영양 안전 부분은 굉장히 뭐 일반적인 얘기고. 그다음에 이제 관계 문화, 다른 사람들과 나눠 먹는지 음식에 관한 이야기를 즐겨하는 이런 것들 플러스 사회 생태적 영역, 제철 먹거리, 생산자 직거래, 친환경. 그래서 이 먹거리 이해력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음식에 관한 지식이나 관심뿐만이 아니라 음식을 둘러싼 여러 가지 구조나 문화에 관한 이해를 포함하는 것이고 이런 먹거리 이해력을 갖춘 사람이 먹거리 시민이고 이 먹거리 시민과 농민이 어떻게 연대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제 입장에서는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뭐 시간 거의 다 됐죠. 그래서 그냥 이제까지 말씀드린 것들을 그냥 정리하는 걸로 그냥 한번 쭉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지속 가능한 사회라고 하는 거는 뭐 어려운 말로 표현할 거 없이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더불어 사는 사회이고 그다음에 경제적으로 공정하고 불평등이 적은 사회,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생태적으로 순환적인 사회이다. 농의 가치라고 하는 거 경제적인 가치도 있지만 사실은 사회적 심리적 가치, 공생 공락, 서로 도우며 함께 살면서 같이 즐김이라고 하는 김총줄 교수님의 선생님의 그 이야기를 인용을 하고 농사를 매개로 사람과 사람이 더불어 사는 삶, 농사를 매개로 사람과 자연이 더불어 생산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농의 가치이고 이것을 위해서는 먹거리 시민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뭐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그 농업과 농촌에 대한 관심 혹은 한국 사회의 농업과 농촌이 사라지고 멸절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한국 사회의 발전이 끝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굉장히 역설적이게도 한국 사회의 위기는 그동안의 위기의 장소로 여겨졌던 농촌에서 농민에서 농업에서 어떤 생명의 어떤 불씨를 살리는 것 이것을 통해서 한국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살릴 수 있다. 그래서 여기 오신 여러 선생님들이 어떻게 보면 단순히 농촌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을 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하시는 일들이 사실은 한국 사회 전체를 새로운 지속 가능한 사회로 만드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동경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철규 교수님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